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죠. 최근에는요,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평생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경제성 있는 직업으로 각광받기 때문이라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할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보실 게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인데요. 자, 표를 우리가 지난 시간 봤다가 다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써 있지 않습니다만 왼쪽 줄을 그어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보실 게 이제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자, 최우선 변제권 말을 풀어볼까요? 말을 풀어보면은 가장 먼저 우선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떤 경우나 하니까 또 이건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인데 자,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액 금액 자체가 작아야 합니다. 자, 얼마 되는가 다음 표를 보실 텐데요. 자, 일단 주택이면 대항력이니까 대항 요건은 뭐였나요? 자, 일단 이사를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자, 입주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주민등록이죠. 예, 전입신고. 이 두 가지가 요건이었거든요. 일단 갖춰지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일 때니까 금액 좀 이따 보시기로 하겠고, 상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항력 갖춘 다음에 일정 금액 이하에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금액이 얼마 부른 건 좀 더 다시 표를 볼 거고요. 그럼 이 권리가 이제 언제 발생되는가의 문제인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요건을 갖추는 게 여기 보시면 경매 신청 등기되기 전에 요건을 구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건 권리가 어떨 때 주로 잘 쓰이는 거냐면 내가 살고 있던 집이나 상가가 경매 나갔어요, 경매. 그랬을 때 내가 보증금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려면은요. 경매에 들을 테니까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항 요건을 구비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경매 등기가 된 다음에 대항력을 갖췄다. 그럼 인정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얼마를 줄 것인가 문제인데요. 양쪽 같아 보이시죠, 지금? 주택 가격의 2분의 1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요 주택 가격은요, 이제 시세가가 아닙니다. 시세가가 아니라 이제 경락된 경락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이제 매각 대금이라는 얘기인데요. 시세가 의미 아니죠. 주택가 2분의 1 내다, 상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분의 1 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기간 나오는데요. 임대차 기간이죠. 이건 지금 단기를 말한 건데요. 주택이면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받습니다. 2년. 상가는요, 1년을 보장받을 수가 있죠.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만약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상가일 땐 또 다른 게 있는 게 여기 일단 최초 1년을 포함해서 5년 기간 안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럼 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좀 기간 보장해 주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갱신한다는 얘기는요, 기간이 다 끝났어요. 끝났을 테니까 뭐 갱신하든가 해지하든가 하겠죠. 미통지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임대인은 6월에서 1월 전까지고요. 임차인은 1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쪽에서는 6월에서 1월 사이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임차인 쪽에서는 1개월 전까지 하면 됩니다. 1월 전까지만. 그거는 주택 상가가 똑같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최소 한 달 전에는 통지가 돼야 되는데 깜빡 잊었죠. 그런 바람에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름밖에 안 남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법정갱신 그래요. 법정갱신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이제 묵시갱신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법정갱신 되었다고 하자. 법정갱신 되었다면 그때는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이거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쪽에서는 법정갱신 됐다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즉 해지 통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임대인 통지 받았겠죠? 그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월세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임의 증액 청구인데 약간 차이점은 주택이면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는 거고요. 원래 주기로 했던 약정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상가는요 9%를 초과할 수 없다. 5%, 9% 좀 다르죠. 그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요. 이거는 뭐냐면 자, 세를 살고 있던 주택인데 임대 기간 다 끝났어요.
근데 집 주인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보증금을 안 주고 있다. 그럴 때는 이사는 나가야겠고, 그럴 때 이제 바로 관할 그 지방법원에 가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액을 보실게요. 이제 이건 주택이거든요. 자, 주택인 경우라면은 얼마를 받을까 문제예요. 자, 소액 보증금리 대상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날짜는요 2016 3월 31일자 기준인데 이 날짜가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된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이제 이 날짜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일단 대항력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서 서울, 그다음에 이제 과밀, 광역시하고 경기도죠. 경기도, 안산, 용인, 김포, 광주와 세종특별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건 보증 금액이고요. 요 금액은 최우선 주는 금액이라고요. 자, 바꿔 볼까요? 자, 내가 살던 집이 서울인데 내가 1억의 보증금 넣고 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근데 세 살던 집이 경매에 나갔어요. 경매. 내가 이제 쫓겨나야 되겠는데 내 돈을 보증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까지는 1억일 때 이 금액이면 3,400만 원까지는 가장 우선 변제해 줍니다. 그 세입자한테. 그럴 때 먼저 금액을 여기는 이제 이 지역과 금액에서 두 개 나올 말이죠. 여기는 보증 금액이고 요거는 최우선 주는 금액이고. 그러면 서울이면 1억 이하일 때 3,400까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한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8,000일 때 2,700 이하 이렇게 지급하게 된다고요.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날짜가 말이죠. 이게 법 개정이 된 것이 이 날짜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가장 그 등기부상에 가장 빠른 순위의 담보 물권 설정 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날짜 이전에 설정된 것이면 이 금액이 아니고 그 이후 설정된 것이래야 현재 금액이라는 소리죠. 이건 이제 민법이 한번 다뤄지니까 거기서 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가에서 말이죠. 상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보증금액인데 우리가 모든 상가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자, 서울이죠. 그다음 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 해놓고 나서 이 금액 이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상가면 4억 이하의 보증금을 넣고 장사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금액이니까 그거는 자, 이 상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보증금액의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상가일 때 조금 또 상가일 때 최우선 대상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이건 날짜가 다르죠. 요거는 2014 1월 1일자 기준이고요. 주택은 아까 얼마 했었어요? 주택은 2016 3월 31일자 기준이었거든요. 날짜 우선 틀리고요.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 서울일 때 아까 1억 이하에 3,400까지였거든요. 그러나 상가니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면 이제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이렇게 네 군데 적용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면 이 금액을 가장 우선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금액을 여기는 이제 아직 중요한데 둘 중에 비교할 때 주택은 중요해요. 자, 외우셔야 되겠는데 상가는 참고하면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매로 가볼까요 이제? 자, 경매는요. 일단 경매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가 한 문제인데요. 한 문제니까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그럼 어떤 게 내볼까요 먼저? 경매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을까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넣고 돈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아파트를 담보로 넣었다고 생각할까요? 그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겠죠. 돈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걸 실행합니다. 그게 바로 이 뭐냐? 근저당권이니까 담보권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등 그런 담보권 권리가 실행되려 이루어지는 걸 임의경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강제 경매는 뭐냐면요, 집행 권원 그래요. 자,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신용만을 믿고 빌려준 거예요. 담보 안 잡고 돈을 안 갚아요. 막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겼어요. 자, 이겼죠. 승소한 판결문, 각종 조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써줬는데 그 차용증을 공증을 썼어요. 공증. 그 공증대 금전문서라 부르거든요. 자, 이런 걸 몽땅 묶고 이렇게 부릅니다. 집행권원이라 불러요. 자, 이 집행권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강제경매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건 임의경매고 판결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렇게 판결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강제경매라고 하더라. 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시니까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소송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불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또 하나 이 담보된 게 이제 등기를 하거든요. 등기하니까 등기 볼 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개를 볼 수 있었고요. 경매 절차인데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제일 먼저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경매 신청이 들어왔더라. 법원에서 압류하겠죠. 바로 그게 이제 압류입니다. 경매 결정 등기네요. 그게 압류하는 효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받을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는데 자, 배당 주세요 할 때 언제까지 이 소리예요. 언제까지냐? 배당 요구 종기는요. 처음 파는 날 그 전까지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팔 준비를 하겠죠. 뭐 현황 조사, 감정 평가할 때 매각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팔 날짜를 정합니다. 언제 팔겠다 일단 정할 테고요. 그래서 한 14일 후에 이제 실제 팔리게 되죠. 매각을 실시한다고요. 이렇게. 자, 매각 실시한다고 해놓고 이때 이제 입찰에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가서 이제 그 최고가 신고인한테 허가할지 말지 허부 결정합니다. 하는데 이때 만약에 허가받지 못했어요. 허가 못 받으면 다시 이렇게 가서 새롭게 경매를 다시 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올 텐데요. 자, 매각 실시했을 때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신매각이고 또 허가받지 못해서 하는 것도 역시 신매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허가됐다고 가정하면 이제 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해서 한 달 내에 잔금을 낸다고 이렇게 해요. 잔금을 내면 좋은데 못 냈어요. 안 냈답니다. 그럼 다시 하는 게 재매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을 다 냈으니까 그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걸 보는 거죠. 취득했어요. 돈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온 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당을 해주게 돼요. 순위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소유권 등기를 법원이 촉탁해 주니까 이제 인도받고 한 거지 남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절차라고 하는 건데 뭐 날짜 몇 개 보이네 보니까 뭐 14일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데 경매는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는 거죠. 뭐. 자, 소멸되는 것과 인수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 경매가 실행됐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뭐냐? 또 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제 소멸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소멸된다는 얘기는요. 여기 보니까 소멸된 권리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 당연 말소되는 권리라고 써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저당권, 근저당권, 그리고 감유 또는 압류, 그리고 담보가 등기. 두 개는 두 개는 물권이고 두 개는 채권이잖아요. 등기 다 되는 거예요. 다 등기하는 거예요. 저당권만 을구, 이 세 개는 갑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된 것들인데 이것들을 묶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당연 말소되는 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뭐냐면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그래서 보실까요? 자, 당연 말소되는 권리를 기준해서 이 권리보다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면 인수가 되는 거고 날짜가 늦다면 그때는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넷 중에서 제일 날짜가 빠른 걸로 기준을 삼아서 그것보다 위에 있다. 그럼 매수인이 인수한다. 밑에 있다. 그럼 소멸한다. 그다음에 이 네 개는 경매가 실행되는 순간 무조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 말소가 되는 권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면 뭐예요? 권리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만약에 네 개의 권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만약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뭐 하느냐면 경매 결정 등기를 가지고 또 선후를 따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수한다는 게 있거든요. 인수한다는 걸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두 개 보이십니다. 분묘 기지권과 법정 지상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인수예요. 예외 없어요. 순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선후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그렇지 않아요. 유치권은 인수하되 경매 결정 등기 후에 성립했다. 그거는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세 개 중에서 보시면 자, 분묘 기지권과 법정 지상권은 언제나 인수. 유치권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한 것만 인수 이 말인 거죠. 이거 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시니까 자, 말소 기준보다 빠르다 이 소리 날짜가 빠르다. 선순위에 있다. 뭐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등등. 이건 전부 다가 인수한다는 뜻입니다. 왜? 날짜가 빠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수냐 소멸인가 구별하게 되는 사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인데 말이죠. 이 사실은 아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럼 이 배당이라는 거는요. 이제 소멸되는 권리예요.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이제 담보 채권들이 있을 거라고요. 담보 채권이라는 거는 뭐 저당권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자, 배당 순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경매 비용이죠. 경매 비용은요, 집행 법원이 쓴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사용한 비용. 그 두 번째 이제 재산 취득자의 뭐 필요비 등이 있는 거고, 그건 이제 항상 있는 거 아니고, 그다음 주임법 등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죠. 바로 최우선 변제권, 그다음 3개월 징금 채권이 동순이고, 세금 중에서 당해세가 그다음 순이고요. 그다음 당해세가 아닌 그 이외 조세 중에서 납기일이 빠른 경우에요. 그때 그다음 5순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뭐 이건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그것들은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보니까요. 자, 저당권과 전세권, 담보 채권들이죠. 이것들을 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동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 빠른 사람 우선 먼저 주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임금 채권, 그다음에 당해세 이외 조세인데 납기일이 늦은 경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일명 준조세 그래요. 준조세가 9번째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일반 채권이 맨 꼴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신 연후에야 외울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외워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좀 더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했을 때 이제 외울 필요까지 있는 거죠. 먼저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두 번째가 당연 배당과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공부를 좀 더 우리가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당연 배당이란 말은요, 경매 법원에서 알면 배당해 주고요. 그다음 법원에서 모른다 그럼 요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 임차권자 있습니다. 임차권자 등기 안 돼 있거든요. 등기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요구를 해야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알면 당연 배당해주고, 법원이 모를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되겠는데 10장입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게 이제 신청 대리에 대한 매수인 등록 신청이에요. 그래서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데, 이 뜻은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으면 겸업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을 대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건데 보니까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볼까요, 한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대리한다. 어떤 일을 대리할까? 자, 일단 매수 신청하는 거, 여기도 매수 신청, 입찰표 작성 제출도 이때 하는 거거든요. 매수 신청 때. 그다음 매수 신고, 여기도 매수 신청, 매수 신고, 매수 신고. 내용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하나 보세요. 지금 공통된 단어가 다 뭐가 들어왔어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이 행위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행위 외에는 이것 전부 다가 매각 기일날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날 하는 것만 대리할 수 있지, 이 신청하는 거 외에는 대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게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 매각 기일날 하는 행위인 매수 신청하는 것만 대리할 수 있구나. 그 외의 건 대리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자, 어디 할까요? 보니까요. 등록 관청은요,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이 등록 관청이에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 겁니다.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먼저 이런 뜻인 거죠.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요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 신청했겠죠. 했으면 자, 통지해 줍니다. 얼마나 했냐면 14일 이내 통지를 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다. 뭐냐면 자, 등록 취소됐다. 3년은 못 하는 거고. 그다음 민사집행법상에서 이건 이제 뭐 조문은 필요 없겠고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가 보시면 유죄 판결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연수를 좀 알을 필요 있어요. 등록 취소 3년, 유죄 판결 받고 2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자, 교육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교육과니까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그래서 자, 1년 내에 받아야 되고요. 신청하기 전에.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장이 교육의 주관자입니다. 물론 이 법원 행정처장인데, 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교죠. 자, 대학에도 이제 교육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회도 됩니다. 협회에서도 이제 그 받을 수가 있고요. 뭔지 이건 2년제 포함 이제 4년제 다 합친 대학을 말합니다. 어떤 교육 받냐면요. 자, 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야 되겠고, 뭐 이윤리라든가 민사, 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하는 사안들은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하고 똑같아서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다음 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볼까요? 대리 행위 방식은 대리 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 서면을 제출하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집행법원에 직접 와서 대리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 보이시는데 여기 사건 카드가 있어요. 사건 카드는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도 역시 5년간 보존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관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기간 둘 다 5년씩 보관합니다. 그다음 설명상에 보면요. 설명해 줄 게 있다는 얘기인데 자, 대상물의 표시, 권리 설명해 줘야 된다. 법령상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권리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걸 설명하라. 이래서 정리해 보면은 표권, 재경, 취권 그래요. 이건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험에서 표권, 재경, 취권 설명사항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감독 같은데 누가 누굴 감독할까라는 거죠. 누가 누굴 감독할까? 여기 보시면 자, 법원 행정처 장관 협회를 감독하는데 요거는요.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협회 주된 사무소.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지방법원장도 감독하거든요. 어딘가 볼까요? 협회 시도 지부를 감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혁공인중개사를 감독하죠. 그래서 협회는 법원행정처장이 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은 개혁공인중개사와 시도 지부를 감독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나오긴 할 텐데 밑에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금쟁이가 있어요. 금쟁이 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지 말아라. 근데 자 이게 짧게 보시면 이중 등록이고 지금 대리하는 사건이 있어서 직접 매수인이 되는 행위 자기 입찰.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을 대리한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묶어 보니까 의미가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이중으로 하지는 말아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4번 보시면 명의 빌려주고 빌려오는 거잖아요. 명의 빌려주고 빌려오지 말아라. 그래서 자 명의 빌려주고 빌려올 수 없다. 타인의 입찰을 방해하지 말아라. 나머지가 이제 사건 카드 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절 따보면 자 이중하면 안 된다. 명의 빌려주지 말아라. 입찰 방해하지 마라. 사건 카드를 허위로 기재 안 된다. 이래서 이명 입사 이렇게 암기하는 거라고요. 또 요거는 그런 사안 정도 보실 수가 있었겠고 그다음 행정 처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자 일단 절대적 취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이 있고 하나가 임의적 취소가 있다고요. 그다음 내용 보겠으나 정지가 또 두 개 있네 보니까 자 절대적 업무 정지가 있죠. 또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임의적 업무 정지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취소 두 개, 정지가 두 개인데 보죠 먼저 절대 취소가 뭐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이건 이제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결격사에 해당이 됐다. 그다음 폐업했다. 당연 취소겠죠. 그다음에 잘 보세요. 자 취소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할 당시 요건이 충족돼 있지 않은 경우라고요. 그러면 결폐 취 당시가 되겠죠. 결격사유, 폐업 신고 취소된 때, 등록 당시 요건이 미비된 때니까 결폐 취 당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데 이제 뭐 임의적이나 상대적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보신 말이에요. 금방 등록할 당시에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취소가 되는 거지만 등록을 한 그 이후에 요건이 미비됐답니다. 이때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란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뭐 사건 카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등등이 있죠. 그다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몇 가지가 보이셨고, 그다음 정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업무 정지가 있고 상대적이라는 게 있다더라. 절대는요. 자 이제 휴업이에요. 그리고요 자격 정지, 업무 정지, 휴정이에요. 자 휴정 요게 절대 업무 정지예요. 그럼 얼마 동안이요? 휴업한 그 기간. 또 뭐예요? 정지받은 그 기간, 그게 바로 정지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임의적 취소가 마찬가지로 또 절대 업무 정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만 밑에 건 빼더라도 여러분께서는 휴정으로 아시면 된다고요. 휴업과 정기 두 가지가 절대적 업무 정지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이건 상대적이죠. 상대적인데 임의적 업무 정지인데 이거는 기간이 있어요. 1월 이상 2년 이하로 정지할 수 있는데. 자,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하는 거, 등록증 등을 게시 안 한 거, 그다음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거, 사무소 옮긴 뒤에 이전 신고하지 않은 거, 그다음 명령에 불응한 것, 자기 마음 법원의 휴장 등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방계 인사 명휘죠. 이게 외울 게 좀 많네요, 그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방해, 게시, 인장, 사무소, 명령 불응과 휴장 내야. 뜻은 어려운 게 아닌데 좀 외우기가 부담스럽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안 써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보수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수는요. 상담과 권리 분석이 하나 포인트인데 상담 권리 분석 이거는 이제 건당 50만 원 안에서 협의하게 되는 거예요. 50만 원 내에서 협의한다.
50만 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대리 보수도 또 있어요. 대리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실게. 자, 한 건당 얼마 우리가 받을까의 문제죠. 상담과 권리 분석했다. 얼마냐? 한 건당이에요. 한 건당 이제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괄 매각일 때가 조금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일괄 매각이다. 한꺼번에 판다는 뜻이거든요. 한꺼번에 판다. 그거는 가령에 이제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일괄 매각했다. 그러면 세 건이 묶어서 50만 원 받게 되고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두 개를 더했다 볼까요? 자, 두 개를 더했다고 치면 세 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하나당 5만 원씩을 증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개를 총 상담했다고 치자. 이럴 때는 합쳐서 10만 원 되겠죠.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수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는 다 강의를 끝냈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 때, 심화 과정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자, 기초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오늘까지 기초 부분 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좀 외울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